안녕하세요. 수년간 지속할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로 길어진 소득활동과 자산관리 기간이 금융소비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어진 수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생애재산관리에 새로운 장점과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장점은 더욱 커진 장기 투자의 복리 투자 효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축과 투자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장기였습니다. 개인연금이 10년 만기였죠. 그러나 이제는 30년 이상 저축과 투자를 감안해야 할 때입니다. 이 10년과 30년의 복리효과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연 2%를 10년 저축하면 만기 시에 22%가 되는데요. 30년 저축하면 81%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투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복리 투자 효과가 커지는 것은 반대편에서 보면 위험을 증가시키는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위험량도 커집니다. 위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죠. 위험의 확률이 평균 건방부터 데미지가 큰 꼬리 위험까지 모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애 초기에 과도한 위험을 지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에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100세 시대 투자 환경은 기존 투자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기 투자를 거듭하는 것보다 생애 소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누적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죠. 이에 적합한 투자 방법으로는 3년 이상의 경제와 산업 변화를 분석하고 이 긴 호흡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 투자법입니다. 쉽고 효과적이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찾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나 투자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DLF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의 사례처럼 금융회사는 물론 사설 전문가들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경우가 자주 목격됩니다. 100세 시대에 길어진 생애자산 관리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한 경제와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국민의 생애 재테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판 뉴딜 뉴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2025년까지의 경제와 산업 추세를 분석하고 선정하며 국성을 위해 국가 재원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국민에게 뉴딜 펀드를 통해 공유하는 완벽한 메가트렌드 투자 계획입니다. 생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는 잘 모르는 미국 땅까지 넘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한 재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 저평가 상태라고 확신합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의 배경 동기는요. 첫 번째,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나타나는 저성장과 양극화입니다. 한국은 성장률이 90년대는 6.9%였고요. 2000년대는 4.4%, 2010년대에는 2.9%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OECD 주요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화와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의 하위 20% 소득 배율인 5분위 배율이 90년대에는 3.86배였는데 2000년대에는 4.52배 껑충 뛰었죠. 2010년대에는
4.57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IMF나 미국 페드도 이러한 소득 양극화가 저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은 저성장이 장기 불황으로 고착될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정상적인 성장 경로 A가 충격으로 일시적 이탈과 함께 기존 경로를 벗어나서 B 경로에 있지만 이마저도 조기 성장 동력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 손실이 장기적 고초가 되는 C 경로에 머물게 됩니다. 이래서 과거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이 필요한데요. 뉴딜 정책은 구제, 회복, 개혁 정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또한 코로나19는 경제산업의 트렌드를 바꾸고 새로운 뉴 노멀을 강제합니다. 첫 번째,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강제하고요. 저탄소, 친환경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린 경제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산업 트렌드고 뉴 노멀이죠. 이런 뉴 노멀이 닥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시각이고 분석 결과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구조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큰 정책 방향에서 추진하는데요. 10대 대표 과제 및 28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컨텐츠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부처가 총망라됐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담긴 124쪽 보고서를 7월 24일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지금부터 5년 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한 어마어마한 국가 기관 산업 구조를 변환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 뉴딜이 74.4조로 가장 투자 규모가 크고 디지털 뉴딜이 58.2조의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에 투자까지 따라가는 큰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은 통상 주식시장에서 추측과 억측을 배경으로 생성하는 투자 테마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국가가 세부적 동기, 계획과 투자 예산을 배경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국가적 트렌드입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에는 신기루고 뒤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정치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 정부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정책 변경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없었던 걸로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국제적 추세, 국제적 트렌드를 볼 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거부할 수 없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트렌드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뉴욕 시장을 견인한 빵과 MT의 현상을 감안할 때 디지털 경제는 확실한 미래 트렌드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약자지요. MT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약자입니다.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반대 중심축인 그린 경제는 IMF, OECD,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적 관심사이자 미래 투자처입니다.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는 2050년까지 약 130조 달러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러피안 그린 뉴딜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0년 동안 1조 유로, 연 1천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의 말이죠. 그린 뉴딜, 녹색 성장, 기후변화와 환경 모두 다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산업 트렌드입니다. EU는 최근 코로나19 지원기금 7,500억 유로의 30%를
그린 경제 분야에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트럼프가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하긴 했지만 미국도 민주당 중심으로 11월 3일 대선의 주요 이슈가 이 그린 뉴딜입니다. 녹색 성장, 기후변화 문제죠. 중국은 미래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에도 에너지 전략과 신에너지 자동차를 포함해서 녹색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기업 활동에 이용하겠다는 RE100, Renewable 100%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권이 바뀐다고 이 산업 정책이 무시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판 뉴딜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의 세부적인 산업 내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개별적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서 직접 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1차 출인 투자 분야만 해도 디지털 뉴딜 30개, 그린 뉴딜 17개 분야로 하나하나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뭔가 확실한 투자인 것 같은데 그 대열에 빠지고 싶지 않은 Fear of Missing Out, FOMO 심리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을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투자 권유, 사기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투자 160조 중에서 20조를 민간 투자 참여를 추진합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라는 이름으로 국책 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기회가 국민들에게는 직접 투자의 정보와 전문성 제약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9월 3일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3종의 펀드를 10월부터 2021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5년간 총 20조 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재정 출자를 통해서 펀드에 직접 참여하고 일정 부분 약 10%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죠. 믿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또 뉴딜 인프라 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장기 회수 기간이 필요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장기적인 회수 기간을 감안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1인당 2억 한도로 하되 9% 분리과세로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ISA가 있습니다. ISA는 연 2천만 원을 5년간 1억을 분리과세 해줍니다. 물론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9%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억 원까지 해주겠다는 것이죠. 상당한 세제 혜택입니다. ISA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번, 2번 펀드는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21년 상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먼저 마음 급하신 분들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 공급하는 뉴딜 펀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에 최초의 뉴딜 ETF 상품이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9월 7일 KRX, BBIG, K 뉴딜 지수 5가지 종류를 발표했는데요. 이름이 길고 복잡하죠. KRX는 한국 거래소의 약자고요.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K 뉴딜 지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대표하는 지수라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분야에 40개 우량 종목을 선택해서 배터리 지수 10개, 바이오 지수 10개, 인터넷 지수 10개, 게임 지수 10개 종목으로 각각 지수를 구성하고요. 이 4개 지수의 상위 3개 종목을 뽑아서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BBIG 뉴딜 지수를 구성합니다. 통상 펀드를 만들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백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수가 어떤 수익을 보여왔는지 2015년 이후에 테스트 결과 코스피 대비 아주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BBIG 뉴딜 지수는 연평균 약 한 30%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3%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기대해 볼 만하지만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소에서 만든 지수를 기반으로 10월 7일 미래에셋이 타이거 시리즈로 뉴딜 지수 ETF를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거래소는 10월 중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에 이어서 그린 뉴딜 지수도 개발되는 것이죠. ETF를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먼저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 ETF들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식형 ETF는 세제 혜택, 수수료 모두가 일반 주식 투자보다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를 출시 순서대로 비과세 계좌인 퇴직연금 또는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IRP를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요. 다음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취향대로 비율을 정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5대5 균등 배분하셔서 펀드를 선정하고 매월 또는 분기 분할해서 평균 매입 비용을 낮추는 방법,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펀드를 분할해서 적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생애 소득을 안전하고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자산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펀드 투자로도 충분하지만 이걸로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는 전체 자기 자금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은 최소 5년 이상 확실한 산업 트렌드를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투자 상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금융투자업계에 있었고요. 대리, 차장, 지점장까지 고객 관리를 했고 주식과 펀드 모든 분야의 다양한 투자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이번 한국판 뉴딜은 장기 투자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산업은 대부분 벤처 투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해당 기업이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상대 방들도 믿기가 쉽지 않죠. 전부 다 단기간 금융상품 팔고 도망가거나 여러가지 장기 위험은 금융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이러한 여러가지 위험을 한 번에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됩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실물 투자 효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현행 금융세법 제도 내에서는 최대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한국판 뉴딜은 과거 1990년대 재형저축과 같은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판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관심과 참여를 가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경제의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저는 소장 조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